거래와 계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 거래의 뜻을 봅시다. 거래가 무슨 뜻이냐? 일상에서 나와 누가 거래를 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 회계상의 거래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것은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걸 거래라고 한다. 근데 회계상의 거래가 다 일치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도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회계상의 거래이지만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 게 있고 일상에서 이걸 거래라고 부를 수 있는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게 있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래의 뜻을 보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들 중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을 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회계상 거래 또는 부기상 거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생기는 거. 자, 그래서 회계상 또는 부기상의 거래가 되는 것, 되지 않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현금을 분실했다. 돈 잊어버렸대요. 회사 돈을 잊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는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잖아요. 망했다, 재수없다 이렇게 하지. 하지만 회계상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야. 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야. 기록이라는 얘기는 분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현금을 분실했다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상품을 도난당했다. 도둑 맞았다고 하지 우리는 도둑놈과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진 않죠. 하지만 상품이 없어졌죠. 자산인데. 현금이 없어졌죠. 자산인데.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로 점포가 소실됐어요. 불났다. 이것도 거래야. 왜냐면 다 자산이 홀라당 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품이 깨졌다. 부패됐다. 깨지거나 부패되면 못 팔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자산이 어떤 손해가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대요. 100원에 팔 수 있는 것이 10원에 팔까 말까 해. 그럼 이것도 거래야. 나한테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회수 불능됐다. 이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물건 팔아놨는데 돈 안 주겠대. 그럼 뭐니? 이 매출 채권, 외상이라는 것도 이게 자산이에요. 채권이라는 자산. 이거 못 받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야. 기록을 해야 돼. 쫓아가서 뒤집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을 남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이게 거래냐? 감사할 일이지. 하지만 토지라는 자산이, 건물이라는 자산을 내가 돈 안 주고 남이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일상에서 거래라고 하지 않죠. 재수없다, 망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지. 하지만 회계상은 거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상에 거래가 되지 않는 거.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부르는 것도 좀 있어. 첫 번째, 상품을 주문했어요. 내가 얼마 살게요 하고 전화했어. 알았대. 그럼 거래가 일어난 거잖아. 하지만 상품을 주문했다고 해서 내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상품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주문했다잉? 거래 아니야? 주문하다, 계약하다, 뭐 이런 거. 잘 줄어 나온 게 그래요. 은행에서 현금을 빌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지. 하지만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거래가 아니다. 상품을 회사 창고에 보관한다. 이거는 뭐 일상에서도 거래라고 하지 않지. 물건이 옮겨 다니는 것 뿐이지. 뭐 변화가 생긴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상품 건물의 매매, 상품이나 건물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 주문하거나 계약 체결하는 것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달라요. 그냥 계약하겠대. 거기가 끝이야. 그러면 부기상의 거래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쓰면서 뭐 보증금을 주고 이러면 거래인데 그냥 일단 몇 년 계약에 뭐 월세 얼마로 하기로 계약을 썼다? 그까지는 거래가 아닌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로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의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를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지. 고지서를 받고 돈을 내야 거래야.
또는 돈 내야 될 날짜가 지났는데 못 냈어야 거래야. 왜냐하면 빚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또 건물이나 토지 등을 담보 설정한대요. 은행은 돈 빌리려고 건물 담보 잡히고 돈을 꿔요. 담보 잡히는 것 자체는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객관식 시험에 다음 중 거래가 아닌 거 나오면 주로 주문하다, 계약하다, 담보 설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거래가 아닌 겁니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거래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안 되고, 거래면 거래가 됐다고 보면 그 다음에 분개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자,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인 이 부기상의 거래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거는 자산의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이라는 총 8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래의 8요소라고 해요. 8개잖아.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수익 발생, 비용 발생. 이 거래의 8요소가 서로 결합돼서 조합을 이루는 관계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부기의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봅시다. 외우셔야 돼. 자,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왼쪽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오른쪽을 회계하는 사람들은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오른쪽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좀 더 멋있잖아. 차변, 대변 하면 남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자, 왼쪽, 오른쪽 할게요.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적읍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에 적읍시다. 됐죠?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면 왼쪽에 적읍시다.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면 왼쪽에 적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수익은 감소 안 하냐? 발생했다가 취소 안 하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쪽에다 적겠지. 수익의 취소. 근데 저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물건을 팔았다가 100만 원을 팔았는데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음수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한 개를 더 만들 필요가 없어. 이걸까지 인정을 하면 이제 거래의 8요소가 아니라 10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취소가 되면 이쪽에 올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도 음수를 쓸 수도 있고, 그 일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열하지 않은 것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을 하면 왼쪽에다 적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용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 그럼 오른쪽에 적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얘와 똑같은 이유로 거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괜히 머리 아프게 10개를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딱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외우시고, 오른쪽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외우셔야 돼. 근데 이제 이것을 외우라고 하면 쉽게 외워지나? 외워지지? 그럼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진 거예요.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증가만 외우면 돼.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이고,
반대쪽은 감소야. 그러니까 한쪽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좋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1번 자산의 증가, 부채, 뭐 증가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비용 발생. 그리고 반대쪽에 감소 또는 소멸. 이렇게 외우시면 돼. 외워졌나요? 외워야 돼.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해서 기록을 할 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자산이 증가할 때 왼쪽에 적었고 감소할 때 오른쪽에 적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이 증가할 때 이쪽으로 적고 많이 적었죠. 이거 한 100 증가했다 칩시다. 근데 50, 40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40을 여기다 적거든. 그죠? 그러면 양쪽을 싹 다 지우면 어디 쪽에 남아있죠? 증가가 100이고 감소가 40이면 이걸 싹 상계하면 이쪽에 60이 남게 되잖아. 그잖아요. 증가할 때 왼쪽에 적어놨고 감소할 때 왼쪽 거를 없앤 게 아니라 그대로 놓고 다시 오른쪽에다 감소한 걸 적었기 때문에 싹 삭제하면 왼쪽에 남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얘가 부채나 자본이다. 그러면 부채나 자본일 때 증가할 때 이쪽에 적었다. 증가 100. 계속 증가 적어. 감소를 여기서 줄이는 게 아니고 이쪽에다 감소를 적어. 그럼 결국은 얼마 남냐? 싹 상계하면 이쪽에 남지. 부채가. 자본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상태표 등식을 한번 봐봐요. 재무상태표 등식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잖아. 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래. 증가할 때 왼쪽에 적었고 감소할 때 오른쪽에 적으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이 다 왼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부채는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었고 감소할 때 왼쪽에 적었고 다 오른쪽에 남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자, 손익계산서도 계정식이 이거야. 오른쪽이 수익이고 왼쪽이 비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그림 하나만 외우면 돼요. 거래의 요소의 결합관계는 재무상태표인 수익도 기록할 때 오른쪽에 적었기 때문에 수익이 혹시 취소된 게 있으면 왼쪽에다 적거나 여기서 줄였거나 하면 결국 이쪽에 남아. 그래서 거래 판례소를 머리 써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재무상태표인 재무상태표의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이제 이 두 차이가 순이익, 순손실이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걸 못 외울 사람 없잖아. 아니, 자산의 증가는 차변, 대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순서만 외우면 된다니까요. 그럼 그 자리가 증가인 거야. 자산 증가, 부채, 자본 증가, 수익 발생, 비용 발생. 반대쪽은 소멸. 이렇게 외우실 수 있겠죠. 이걸 못 외우면 나는 할 말이 없고. 이해되셨죠? 그 정도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되고 그것들의 결합 관계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어느 한 요소와 얘가 만날 수는 없어요. 나머지 없는데 얘와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배운 이 회계학은 다 없애져야 되는 거고 노벨상 받을 거야. 노벨 회계학상. 그런 거래 없다니까. 머리 자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한테 돈이 늘어나면서 빚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 없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없지. 그래서 이쪽에 어느 한 요소와 또는 두 개와 얘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얘 두 개와 얘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쪽 거를 하나씩 만나는 경우 또는 두 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이쪽 거 만나는 사례를 좀 살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오른쪽인 대변에 여러분 이제 좀 멋있게 보이려면 대변해도 되고 그냥 저는 오른쪽인 좋아할게요. 이런 거래를 하나씩 살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잘 해보면 이제 요 관문만 잘 통과하면 재밌는데
어렵지 않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예? 달달달 떠올라야 돼. 자, 갑시다. 자, 사례 볼게요. 건물 10만 원을 삽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하려면 나한테 자산의 증가가 왼쪽이라 했으니까 나한테 뭐가 들어오는 것 같다. 자, 이쪽이죠.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죠. 나한테 뭔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 왼쪽에 적는 거야. 그리고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오른쪽에 적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를 우리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오면 공이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요? 머리로 받아? 그건 축구잖아. 왼손으로 받아. 왼손으로.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면 들어오면 왼손으로 받고 공이 나갈 때 오른손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뭐 들차 나대 이렇게 하던데 뭐 가지가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차 나대가 그냥 공 들어오면 왼손으로 받으니까 왼쪽에 적어, 나가면 오른쪽에 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장 단순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일단 봐요.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 봅니다. 건물 10만 원을 사왔어요. 건물이 들어왔나요? 건물이 어떻게 들어와? 아, 들어온 거야, 건물이 나한테. 내가 건물 샀잖아. 그리고 뭐가 나가? 돈이 나가잖아, 현금이. 그래서, 아, 건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산이죠.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적는데 그 이름을 이제 뭐로 할 거냐를 배울 거야. 저걸 건물이라고 할 건지, 상가라고 할 건지, 빌딩이라고 할 건지.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쪽에다가 건물이라고 쓰고, 그럼 뭐 나가는 게 있잖아, 이제. 뭐가 나갔어? 현금이 나갔지.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걸 배울 거야. 건물, 현금. 그러고 보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요렇게 쌍이 만났구나. 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자, 상품 13만 원을 외상으로 사옵니다. 자, 뭐 들어오는 거 있나 봐요. 상품을 사왔잖아. 상품이 나한테 들어왔지. 뭐 나간 거 있나 봐. 돈을 줬으면 돈이 나갔을 텐데 나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한쪽을 알았지. 상품이 들어온 걸 알았잖아. 이름은 상품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왼쪽에다가 상품이라고 적어 들어왔지. 자, 나간 게 없어. 응? 현금 줬으면 현금 나왔는데 근데 나간 게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찾아. 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면 빚이 늘었네? 아, 그래.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 늘었구나.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 거야. 그렇다고 자본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수익이 생긴 거 아니야.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데 뭐 수익이 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채워지면 반대쪽에서 나머지 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차변에다가 왼쪽에다가 상품이라고 적고 상품 들어왔잖아. 돈이 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고 못 적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적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만난 거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배우러 갈 거예요. 이제 느낌만 찾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나한테 뭐 들어온 거 있나 봐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업이야. 회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회사한테 돈을 줬으니까 내가 기업인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지. 자, 근데 뭐 나간 거 있나 봐. 나간 거 있어? 출자 받았다니까. 에? 이거 뭐냐, 이거. 자, 그러니까 나간 것이 없어요. 빚이 늘었냐? 남한테 돈 빌린 게 아니잖아. 투자 받아서.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물건 팔아 수익 생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왼쪽에 출자 받았죠. 돈 들어왔죠. 현금 적고 오른쪽에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만난 거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자,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남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오면 차입금이라고 부르고 빌려주면 대여라고 합니다. 대여금. 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요. 나한테 뭐 들어오는 거 있나요? 있잖아. 현금 들어왔잖아. 현금. 그죠? 그럼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적어 들어왔지? 나간 거 있니? 나간 게 뭐가 있어? 이자를 받았는데. 빚이 늘었냐? 아니죠. 투자 받았냐? 아니지. 수익이 생겼냐? 그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이 생겼네.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적고 오른쪽에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난 거래를 하나씩 다 봤습니다. 우리 논리는 들어오고 나간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래는 딱 이거밖에 없어. 들어오고 나가고. 예? 근데 들어온 거 알겠으면 이제 나머지를 이쪽에서 찾을 필요는 없잖아. 이쪽에서 이거 아닌 나머지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사례를 봅시다. 이번에는 오른쪽인 자산이 감소하면서 이쪽 거에 자산,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품 15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 받습니다. 들어오는 거 있나 봐요. 뭐 들어와요? 현금 들어왔잖아. 그지? 나가는 거 있나요? 비품이라는 게 나갔잖아. 그죠? 그래서 돈 들어왔고 비품 나가고, 그래서 돈 들어온 거는 현금이라고 하고 나가는 것은 비품이라고 한대요. 이건 쉽죠?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보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차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갚습니다. 자, 차입금이라는 얘기는 남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빚이에요. 그 빚을 갚는데요. 갚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요? 들어오는 건 보이지 않는데 명확하게 돈이 나가는 건 보이죠. 현금. 그러면 나가는 건 알겠네. 현금. 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현금일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거 있나 봐. 빚을 갚았다니까 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 즉 빚이 줄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 감소하고 연결되구나. 그래서 현금 내보내고 부채를 줄입니다. 그 이름이 차입금이야.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주가 개인 용도로 현금 8만 원을 인출해 갑니다. 자, 돈 가져갔더니 기업주가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느는 건데 이 돈을 끄집어 내갔대요. 자, 돈이 나간 건 알겠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알겠다. 그래서 여기는 알겠어. 그러면 저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기업주가 출자를 했다가 돈을 빼갔대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빚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자본이 줄어든 게 돼. 자본. 비용이 생긴 것도 아니고. 출자를 받으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돈을 저렇게 인출해 가면 자본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자본금이 된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의 감소, 현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자, 차입금은 남한테 돈 빌린 거예요. 빌렸으면 원금도 갚아야 되겠지만 이자도 갚아야 되겠죠. 그럼 이자를 준다는 거야. 지금 너 나가는 거 보이죠? 현금 나갔잖아, 현금. 그래서 현금 적어? 그럼 이제 이쪽을 찾아. 현금이 나갔는데 자산이 늘었냐? 아니, 그러니까 이자 냈다니까. 부채가 줄었냐? 이자 냈다고. 자본이 줄었냐? 이자 냈다니까.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거야.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발생한 거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분계라고 배우는데 어떤 거래가 생기면 반드시 왼쪽에 뭐와 오른쪽에 뭐가 만나게 돼. 얘처럼 한 개씩 만날 수도 있고 제 두 개와 여기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제 두 개와 한 개가 만날 수도 있는데 먼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면 돼요. 들어오는 게 안 보이면 나가는 거라도 보여. 둘 다 안 보일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쪽을 채우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거래 이중성이라는 얘기 잠깐 볼게요. 자, 어떤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원인과 결과로 대립이 되어 성립하는데 항상 같은 금액을 적게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야. 내가 상품을 사왔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자, 봐. 상품이라는 게 들어왔지. 이름은 이제 배울 거니까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써. 상품 10만 원. 자, 이게 상품을 사온 게 원인이 돼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잖아. 현금이라는 것을 주든지 외상이 늘어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원인과 결과로 서로 대립하고 항상 같은 금액을 적게 돼. 응?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고 이게 지금 복식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복식북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거를 할 거야. 어?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해야 될 게 무슨 거래가 생기면 여기다가 뭘 적고 여기다가 뭘 적고 할 텐데 그 큰 타이틀은 일단 이름을 뭘로 할 거냐와 그 다음에 금액을 뭘로 할 거냐와 라는 거야. 금액은 뭐 중금 이렇게 잘 적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이해되셨죠? 이제 그 큰 대장정의 길에 지금 왼쪽 오른쪽 자리 잡는 거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건 이제 거래 이중성, 이게 복식북의 근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보겠습니다. 계정의 뜻부터 볼게요. 계정이라는 게 뭐냐? 뭐 계좌, 뭐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자,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 그죠? 이 경우에 각 요소의 변동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 이름.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걸 상품이라고 부를 건지 현금이라고 부를 건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록, 계산하는 그 단위 자체를 계정이라고 불러. 계정. 무슨 은행 계좌처럼.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가진 것, 이걸 T자로 그리면 자, 요렇게 생긴 게 계정인 거야. 그것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요렇게 적고 어떤 애들은 요렇게 적자. 응? 이게 계정인 거야. 일단 무슨 조그마한 하우스처럼 집 이렇게 얘하고 비슷한 거는 여기다 적고 얘하고 비슷한 거는 여기다 적고 여기다 적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문패를 달아주자 이런 얘기야. 여기에 달려있는 이름 그걸 보고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가장 많이 듣는 말 계정 과목 계정 명칭. 아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자. 야, 이런 것들은 예금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기다 같이 적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라는 게 이 계정에 붙여진 문패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놓는 장소가 계정인데 그 계정에 붙어있는 타이틀이 계정 과목이다. 자, 계정의 분류 보시면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 있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부르고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불러요.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그걸 정리해보면 자,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는데 자산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 계정, 수익 비용이 손익계산서 계정 그것들의 예를 보면 자산은 현금이라는 것도 있고 부채에는 뭐 차입금이라는 것도 있고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 수익에는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 비용에는 뭐 급여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의 형식 뭐 재무상태표의 형식이 있듯이 계정에도 형식이 있는데 자, 계정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잔액식이 있으나 우리가 학습할 때는 방금처럼 영어로 T자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T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현금 이렇게 있는 거에 이걸 보고 계정 명칭이라고 하는 거야. 계정 과목.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뭐 1월 2일 날 뭐라고 금액을 적을 거야. 여기 이 자리를 보고 계정 계좌라고 부른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 틀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거니까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저런 걸 다 장부를 사다가 일일이 다 그렸답니다. 우리는 이제 계정별 원장에 가면 요런 식이 아니라 잔액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이건 이제 학습용으로 쓰는 T계정이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계정별 원장이라는 메뉴에 가면 이렇게 날짜 치면 여기 계정 과목에 여기 저 차변, 대변, 잔액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T자인 거예요. 이쪽에 하고 잔액까지 보여주는 형식으로 보여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